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세나수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송병호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도 시원해지고 요즘 밖에 나가기가 좀 좋잖아요. 좋죠. 네, 그래서 요즘 촬영도 열심히 다니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작가님은요? 저도 가을 옷도 장만하고 또 새로운 모임도 나가보고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송병호님 촬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VR 관련한 사업이죠? 아, 예. 제가 직접 나가는 건 아니죠, 물론. 제 직원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거 한번 데모 올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특별한 VR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렌즈만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VR이더라고요. 카드보드라고 해서 네. 다이소 가시면 2,000원짜리 그걸 팔아요. 네. 스마트폰을 딱 끼우면은 VR로 쓸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쓰셔서 이제 유튜브로 접속을 하셔서 VR 뉴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께 나와서 저희는 사회부 뉴스를 표방하면서 이제 집회 현장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직접 보시면은 집회에 참가하는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실 수 있어서. 그 신기한 게 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싹 돌렸더니 싹 돌렸을 때 원래 안 보여야 되는 화면 있잖아요. 네. 그게 딱 잡히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부분은 이제 기자분들이 계시거나 현장 지휘하는 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좀 그 민낯을 좀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진짜 예전에 그 TV 광고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근데 숨겨진 1인치가 아니라 숨겨진 한 10인치는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저번에 이제 북한에서 그 촬영 기자가 이제 욕설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그때를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하니까 또 그런 것 떠나서 아까 송병훈이 처음에 애초에 목적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집회 현장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입체감? 이런 부분이 잘 구현된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좀 연구 개발 더 하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사업적인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쭤봤어요. 네, 지금 당장은 뭐 광고도 없고요. 그렇긴 한데 조만간 좀 더 이렇게 성능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하고 해서 사업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VR 구현한 것들이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유도가 떨어지죠. 왜냐면 그냥 촬영한 시선으로만 움직이는데 진짜 VR처럼 잘 구현이 돼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또 생겼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또 이제 새로 유튜브 계정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 새날 그 공개 방송했었던 게 올라왔는데 그거 보면서 또 새로운 감회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팟빵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지만 또 여의치 않으실 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뭔가 산뜻한 느낌? 그리고 재생하는데 심플하잖아요, 유튜브가. 예, 그래서 그런 메리트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본격적으로 새날수유 방송 147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금주의 사자성어입니다. 금주의 사자성어는 이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예요. 5월 동주예요. 네, 5월 동주라는 말의 출처는 손자의 구지편이고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들이 원래 앙숙인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말의 유래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 관계였던 오나라의 왕 부차와 월나라의 왕 구천이 같은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해야 했다라는 데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힘든 시기에는 과거에 저기 뭐 오늘의 동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에 쓰이는 표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송병호님은 5월 동주하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5월 동주가 사실은 딱 구석에 몰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쥐가 그 고양이를 물어버리는 그런 순간처럼 어쩔 수 없이 적과 손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즘은 아무리
그런 걸 해야 하는 정작 주체들은 사실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제대로 된 우월동주를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나마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더민주당하고 적대 관계를 자꾸 표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데 이제 열중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어느 순간이 와서 아마 총선 앞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5월 동주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하고 관련된 것도 지금 유엔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교황을 직접 북한으로 이제 모실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손을 잡아서 그걸 꼭 해결해야만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작가님은 5월 동주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나요? 저는 약간 이 사자성어를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제게는 그렇게 공감 가는 말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네. 제가 아직 그런 필사적인 상황을 겪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말을 쓸 때에는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필사적인 상황은 아닌데 상황을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쪽과 섣불리 타협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진짜 5월 동주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합집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기를 어떻게 저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래서 네. 결국 동상이몽하다가 사분오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가 막 튀어나오네요, 그냥. 네, 그래요. 그런 일이 떠오르신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방점을 찍는 부분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방점을 찍어서, 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상황 때문에 손을 잡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다 덜어내고 나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찾아나가는 게 5월 동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금주의 사자성어 5월 동주. 예, 금주의 사자성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궁금한 남자는 한의학 연구원들이 5년간 수백 번의 원료 배합 테스트를 통해 얻어낸 체계적 연구 개발의 산물입니다. 단백질 완전체 군뱅이와 마카, 녹용, 아연, 생지황 등 13가지 최고의 재료를 최적 배합 비율로 만들었고 흡수를 돕기 위해 마이크로 제분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궁금한 남자는 사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새날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은 메모를 남겨주시면 고급 유황 비누를 드릴 예정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파켓몰 들어봤니? 팟캐스트 방송을 후원하는 그 파켓몰? 파켓몰은 가입과 구매로 애청하는 방송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켓몰을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파켓몰은 브랜드 정품만을 골라 지구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가전, 잡화, 식품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80% 할인 가격에 한 번 놀라고 다양한 이벤트에 2번 만족합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와 청취자를 위한 동반의 선택. 기타 이용에 대한 문의는 파켓몰 운영자 0101-3409-9390 3409-9390으로 연락 주십시오. 파켓몰 이젠 알겠지?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국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채용 비리 의혹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죠. 지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공공기관에 가족 채용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지난 3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 1285명 중에 108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공사 직원 전체 17,084명 중 1,982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그 파문이 좀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단체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일단 자유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대여투쟁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좀 볼 건데, 일단 정규직 전환된 친인척 직원이 108명이냐 1080명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당은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정규직 전환자가 공사에서 밝힌 108명이 아니라 1080명이 될 것이다라고 정확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가 그냥 곱하기 10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게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 게, 일단 응답률이 11.2%니까 100%로 되려면 한 10배 정도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밝혀져 있는 108명 곱하기 10하면 1080명. 심플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자료를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그게 11.2%가 응답률이 아니고 전체 지원 중에서 응답률 자체는 99.8%나 되는데, 그 중에서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만 11.2%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제출을 받은 걸 가지고 사실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감 자체가. 네네. 네, 국감 기간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기관들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받아봐서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자료 자체를 뭔가 분석을 잘 한 것 같지가 않고 그걸 최대한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숫자를 뻥튀기 하는 그런 걸로 사용한 것밖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 10해서 심플하게 결론을 낸 그냥 그 정도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잘 얘기하잖아요. 뇌피셜. 이거는 이럴 테니까 이럴 거야. 뭐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주장이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쪽에서 가족 재직 현황자가 조사가 됐어? 이런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거를 침소봉대시키는 거죠. 사실 저번 주에도 똑같은 얘기가 몇 번 나왔죠. 그 국감에서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걸 임의적으로 자꾸 뻥튀기 한 것 때문에 당신들 통계도 못 읽냐고, 네. 숫자도 못 읽냐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나라가 수학교육이 세계적으로 몇 등 안에 드는 굉장히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국민을 과연 대변하는 분들이 맞으신가요? 아니, 이건 수학 영역도 아니고 문제가 아닌데. 산수. 윤리 문제 아닌가요? 나누기 곱하기를 이렇게 네. 잘못하실 수가 있나? 산수 플러스 윤리인데, 이제 산수 교육은 뭐 이제 폭넓게 깊게 하잖아요. 근데 윤리 교육이 개판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11.2%면은요 곱하기 10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9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445입 한 거야, 또. 자유당이 445입 좋아하잖아요. 네. 그걸로 망했었던 옛날 자유당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자료를 해석해서 그 추측성으로.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장을 항의 방문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여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거죠. 계속 시끄럽게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아까 정민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의 본질은 지금 예전부터, 그러니까 약 20년 전부터 기존 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선후배, 지인들에게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주는 관행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국감에서는 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서울시에서도 이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지금 상태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정규직화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을 흐리는 행동이죠. 예, 그러니까 현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했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싸잡아서 그냥 다 몽땅 네. 부정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여론을 호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이제 안 먹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뭐 자유당의 충고할 입장도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방법이 안 먹혀요. 지금 자유당이 지금 포지션을 되게 잘못 잡았는데, 어젠가 이제 또 그 윤석열 지검장 그 국정감사하면서 장제원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어떤 뭐 사기와 연루가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윤석열 지검장들이 무슨 배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시즌이 지났죠. 지금은 그렇게 연기 폴폴 내는 게 아니라 국정에 관련된 얘기만 제대로 하자 이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야지 자유당이 헤어나올 수 있는 약간의 그 탈출구? 그게 지름 1mm 정도 좀 보일랑말랑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자꾸 의혹 제기만 하는 건 자유당 입장에서 썩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건을 조사할 때도 보면은 피해자나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의 일관성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런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경제를 가지고 이제 물고 뜯어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딱 시작하니까 경제 관련된 내용 나오지도 않고 사실 지표 자체가 작년보다 약간 좋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굳이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저는 이걸 발전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시청자분들께는 이제 그저께 이틀 전인데 김성태가 그 윤재욱 원내수석부 대표하고 같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서 시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네, 항의 시위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이렇게 피켓에 써 있고요. 네. 기회박탈 고용세습 청년들이 분노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근데 정작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굉장한 발등찍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당장 가까운 일만 생각을 해봐도 그 강원랜드 신입채용 청탁 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나중에 후속 기사로 나왔던 게 그 명단 속에서 자한당 위원 현재 자한당 소속 위원만 5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 청탁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현직 의원이었던 사람들도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꽤 굵직한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그리고 새누리 당시 의원은 이희재, 이강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이제 현직 의원들이었던 시절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채용하는데 무려 69명을 이제 여기 말씀드린 7명에서 겨우 7명에서 69명이나 그 청탁을 했고 그 중에 무려 41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스스로 저지른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형 채용비리를 조사하라고 국정조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사를 해야죠. 그렇게 자승자박하는 꼴이라거나 아니면 팩트 말고 픽션 들고 오는 꼴 자체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을 이제 버려야죠. 이렇게 자꾸 내가 이거 방송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자유당을 우려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밝혀주는데 어차피 뭐 자유당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좀 희화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자유당 이거 프레임 버려야 돼요. 이거 이제 안 먹혀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짜뉴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양세병님이. 근데 네. 그런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가짜뉴스에 호도돼가지고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다 그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들에 의해서 많이 필터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짜 여론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건 진짜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브레인이 없나 봐. 나 같으면 이런 전략 안 세워요. 기회를 잡을 때 그때 팍 치고 나가야지. 이거 매번 팍 치고 나가면 이제 임팩트도 없어요. 보는 사람들이 식상해. 뭐 영화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잔잔하다가 반전 요소가 팍 튀어나와야 재밌는데 이건 매번 반전이야. 얼마나 짜증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정치 혐오를 조장하지도 않아요. 이제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죠. 그런 관련한 기사들에 보면 댓글이 그런 여론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발등시키는 걸 자꾸 즐기고 있지 않나 그런 마조이스트적인 성향을 좀 변태인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이런 인상 청탁을 조사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만한 점이 저번 주 스트레이트에 보니까 이명박이 직접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청와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인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했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게 연관고리가 안 나온 거예요.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학습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학습을 좀 잘 하셔야 여기 찔러봤자 나올 거 없다는 걸 잘 아실 텐데.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오보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겨우 이제 7줄짜리 정정 보도로 굉장히 논란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도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직접 이제 조사를 안 해보고 기사를 쓴 것도 굉장히 문제가 크죠.
네, 조선일보 이런 프레임 뭐 우리가 7월에 분노했었잖아요. 노회찬 의원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책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오보해놓고 변변한 사과도 없이 이런 식으로 또 퉁치고 기사 삭제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죠. 실제로 이거를 알아보지 않고 몰라서 이렇게 썼다라기보다는 제목 짓기처럼 이 사진을 갖다 놓고 제목을 지어놓더라고요. 네.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정보를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이거는 이런 그림이야 라고 제목 맞추기 하는 게임처럼 기사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 때 그 기사를 썼던 그 기자요. 그 이후로 어떤 기사를 썼는지 제가 지금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시덥잖은 뭐 굳이 궁금하지 않은 그런 기사들을 막 쓰더라고요. 뭐 아재 패션을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고. 그거는 좀 아연실색하는 네. 그런 기사예요. 저도 보도 왜 이런 걸 이게 특집이야? 막 이러면서 생각 들고 뭐 그냥 그 뒤로 이제 정치 얘기는 쏙 빠졌더라고요. 그분이. 제목에서도 뭔가 피해의식이 똘똘 뭉쳐나는 제목들이네요. 네. 뭐 그렇죠. 뭐 그 노회찬 의원 관련한 기사도 다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진보는 처절하고 가난해야 된다. 그 프레임 씌우는 거잖아요. 예.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지켜봐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교통공사에 관련된 의혹, 분명히 의혹이 있죠. 의혹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현 정부의 문제냐 아니냐라고 지금 덧씌우게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일을 가지고 뇌피셜을 플러스해서 침소봉자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그 마타도어를 하지 마시고 국감하셔라. 그래요. 김성태의 악다구니는 결국 침소봉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를 강원랜드 등과 같은 채용 비리를 노상 저지르는 자신들과 등치시키려고 하는 작태가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경기도 국감이 시작되면은 조원진이 그 국정감사위원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경기도 국정감사가 19일에 있었죠. 근데 여기서 여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인사에 대한 자료 요구, 또 녹취록 재생 등과 관련해서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좀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인 거 좋아해. 그런데 이 사안을 잘 보면 일단 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중인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도 당했고, 근데 그거를 굳이 국정감사에서까지 얘기를 하는 건 이미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끄집어내기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져요. 이제. 네, 예. 피곤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굳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듣고 싶지 않고 경기도 국정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물고 늘어지지 않나?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인사청문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인사청문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지금 청와대로 보내려고 그러는 건가? 뭐 그런 생각. 지지하는 건가 그러면? 도와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린데 자유당이나 이제 대한애국당도 포함되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리 청문회식으로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본인들이 다 해명해버리는 그런 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그렇게 없나? 그냥 뭐 이거 망신 주게 하면 사람들이 또 와 뭐 나쁜 놈이다 이럴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대다수 시민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재명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여론이 많이 환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병원 가서 점 깠잖아요. 아니 그런 것까지 뉴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참 엄청난 수치감을 가지고서라도 해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었던 이제 김부선 씨라든지 뭐 공정소설가 이런 분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또 국정감사에서 김부선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재명 도지사 가족사는 이미 대선 지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뭐 녹취록을 깐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 뻔합니다. 그 형수랑 통화한 내용. 그래서 뭐 찢어버리겠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녹음 파일을 현장에서 틀어보겠다고 지금 하다가 제재를 당했는데 네. 사실 자기들 홈페이지에 다 올렸었잖아요. 훌륭 못했잖아요 진짜. 할 만큼 해놓고서 왜 또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때 대한애국당은 안 올렸어. 아 그래가 조원진이 요구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정보 교류는 좀 안 되나 봐. 아, 그래서 가방장수처럼 그거 갖고 다니면서 당적 바꿀 때마다 하나씩 까놓겠다 이건가요? 똑같은 거. 이게 약장수야 거의 이 사람들 수준이.
경기도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이라든지 홍일점으로 찍혀있는 대한민국당의 조원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의혹을 폴폴폴폴폴 날리면서 결국에는 뭐 여론을 좀 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이제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신주기, 모욕주기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이런 가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그런 많은 돈을 받는 이유가 제대로 국정을 감시하라고 업무를 하는 건데 그런 업무 자체가 꼼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그런 돈을 가져가는, 월급을 가져가는, 월급 루팡 그런 사무원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앞장서서 이런 분들을 좀 이제 제지를 좀 해줘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수순은 국회의원 탄핵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의원들을 당장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내려서 탄핵을 하는 게 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2020년까지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총선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미리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싶게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요구하고 싶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개헌을 통해서 사실은 해결이 됐어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개헌을 2번, 3번 엎어놨죠.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법안이 없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결하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만 좀 가지고 그러니까 하라고 이제 합니다. 국회를 해산해서라도 보궐선거를 치르더라도 진짜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어하는 시민분들의 바람이 많이 간절해졌어요. 왜냐면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구태의연한 국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일주일 동안 변화된 모습은 전혀 없고 뭐 현 정부에서 하는 일 발목 잡기 그리고 뭐 지자체장들 민주당 쪽 지자체장들에 대한 그냥 공격, 인신 공격 그리고 의혹 부풀리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감에 임하는 그런 자유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가 결국엔 총선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더욱더 증폭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굉장한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데 네.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회로라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쓸데없이 긍정적인 건 좀 피곤하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민폐를 끼치게 되고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냉철하게 분석할 땐 분석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의 이슈 2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3번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국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감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2분을 콕 집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국감에서 국정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집어봤는데 뭐 일단 이분을 아니 언급하고 갈 수가 없죠. 이완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분 이름을 볼 때마다 이완용이 자꾸 아, 생각나가지고 맞아. 자꾸.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니 점점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었던 이완용의 얼굴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네, 뭐 일단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죠. 그게 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나선대요. 그게 이제 당시에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 받고 이럴 때 이분이 이제 법사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논란이 뜨거웠었는데 그 이해 당사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해 당사자가 국감을 한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법사위에 꽂아 넣었다는 게 좀 그 저희를 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재판 중인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여기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가 지금 국감을 진행을 한다라는 논란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짜뉴스 막 이런 걸 가지고 국감에 임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일단은 뭐 국감 뭐 그런 거 떠나서 국회의원 자격이 과연 될까? 이런 의문점까지 제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 진짜 이쪽 지역구에 있는 분들 얼굴에 망신살 뻗치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막말 논란이나 뭐 이렇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막말 논란이 좀 있었네요. 네.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는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라는 막말을 아, 그 말 한 새끼가 이 새끼였구나.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저도 다시 확인하니까 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졸다가 지적을 받았었고 네. 유가족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혹은 경비는 뭐하냐 라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전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막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자신한테. 그럼 큰 소리는 진짜 잘 치더라고. 뭐 진짜 미친 개 짖듯이 잘 짖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깜냥이 안 되는 국정감사위원이 있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퇴 요정. 이은재 씨도 지금 논란의 한 중심에 서버렸어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있었던 1220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 3건을 발주했는데 그 다음에 그 1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럼 뭐 20만 원 떼고 20만 원 세금이다 떼고 뭐 캐시백이에요? 이거 뭐야? 이런 게 있나? 일단은 이런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은재 의원 쪽에서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입장 표명을 할 게 없다. 돌려받았던 그때 당시 연구비를 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뭐 이 정도의 간단한 해명?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은재 의원처럼 지금 지인한테 연구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돈을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비가 마치 그냥 의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떡값처럼 여겨져 왔다라는 지적이 대두가 됐는데, 사실 뭐 채용 비리, 뭐 관행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게 국정감사 자리였잖아요. 그 서울교통공사 사건도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관행적으로 뭔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건 오히려 이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은 일단은 이 해당 당사자 이분이 이은재 의원실의 계좌만 빌려줬대요. 이거는 또 금융실명제법 논란도 점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계좌를 대신해서 줘서 슈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이원재 의원실의 뭐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가담한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 보좌관이 사실 내가 한 거다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해당 당사자가 그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네요. 그게 사실 연구를 했다면은 정말로 연구를 했다면 연구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박사나 석사 정도 사람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그리고 리포트 있어야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논문을 만들고 예. 네, 적어도 논문의 형식을 갖춘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원문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연구를 제대로 했다면은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은 네. 당연히 지금 낼 게 없으니까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연구 수행자가 자유기고가래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 자유기고가를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과연 그 논문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뭐 일단 보좌관의 지인이잖아요. 이분 자체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연구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그냥 슈킹한 거다. 이게 바로 슈킹이죠, 제대로 된. 그런 모양새의 딱 그런 일이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금 여당이라든지 정부 아니면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국정감사한다라는 게 매우 깨림칙해요. 최소한도 고발당한 의원 중에 대부분들은 고발 내용을 시인하면서 이거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은재 의원 측은 그냥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반성을 보여줬다면 그래도 반성을 했구나, 고치겠구나, 네.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 썼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반납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좀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도 없고, 뭐 돈을 반납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액션도 안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 법인카드로 장본과 때문에 문제가 맞아요. 됐었잖아요. 네. 뭐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도 네. 사고 이거 아기자기한 거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짜잘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
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의원들이 이제 총의회를 하는데 의회장에서 지금 그날이 저번 주에 이제 올라왔던 비디오에 있었던 장면인데 그날이 마침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참관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 학생들이 참관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두세 명이서 이제 가운데다 대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쌍욕으로 막 하고 막 좋은 거 배워가겠네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참 그런 분들이 정말 국정감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정신감정서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병역사항 이런 거 뭐 재산 내용 보잖아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개 투명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선택이죠. 정신감정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뭐 우울증이 있나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큰 소리를 하면 먹힌다. 무식해도 큰 소리를 치면 먹힌다. 예.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악다구니를 쓰는 걸로 일관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요. 악다구니를 한번 쓰면 흥분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막말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낮추고 네, 그렇죠. 진정을 좀 하고. 네, 진정을 좀 하고 얘기를 네.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겨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시도를 안 하고 계시다는 게 보이죠. 그렇게 깜냥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국정감사장에서 맹활약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시민분들이 이런 거를 찾아내죠. 어떻게 해서 찾아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현재 그런 거를 또 이제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참 허탈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지적했었던 이런 국회 보이콧 사건을 통해서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20%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송병우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예, 이번 주에도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삼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송병우님이 이제 거의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관계가 돼버리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웃지? 무슨 뜻이지?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아니 가족 같은 관계. 네. 예. 그래요. 삼성 시사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시사죠? 저번에도 몇 번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지만은 염호석 열사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께서 자백을 하셨더라고요. 삼성에서 이제 6억이라는 큰 돈을 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시신 자체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빼돌려가지고 바로 화장을 해버렸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걸 법원에 가서 이제 거짓 증언을 했다. 위증했었던 걸 인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뭐 6억을 뭐 다 날렸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다느니 뭐 그런 식의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고의로 빼돌려가지고 그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드러날까봐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인멸이죠, 이거. 네, 그런 것들을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나마 이제 정확하게 6억이나 되는 돈을 줬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다시 그 삼성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새날 게시판에도 미세먼지 관련한 거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갑자기 지금 봄도 아닌데 지금 겨울도 아직 안 되는데 또 미세먼지가 많이 왔다. 그래서 뭐 빨간색 이제 알람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성 먼지 사진 같은 거 이제 올리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사실 그 사진을 보고서도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것도 물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황해 부분이 거의 먼지가 없고
제주도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얇은 부분만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그 많은 먼지들이 다 들어왔을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삼성에서 갑자기 미세먼지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은 먼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작은 것 하면은, 작은 공산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반도체예요. 예. 네, 반도체들은 나노미터 단위 굉장히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예, 나노 입자로 이제 설명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가장 1등으로 생산하는 삼성이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걸 해요. 네. 이 파운드리 사업이 뭐냐면은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 굉장히 복잡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과 그걸 생산해내는 능력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설계는 굉장히 머리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굉장히 많이 갈아 넣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그 순수 과학 분야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런 게 굉장히 빈약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반도체 공장 팹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다른 회사에서 설계를 받아와가지고 그걸 생산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생산은 또 다른 쪽에서 하고. 네. 예. 아예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 설계하는 회사에서 OEM 생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거 마크 달고 우리가 설계도 줄 테니까 만들어만 줘, 이런 식의 생산이 굉장히 많고요. 의료기 쪽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반도체계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삼성은 그런 파운드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무려 4위입니다. 오. 네. 현재 세계 4위이고 상당히 커요. 제가 작년 6월 18일에 이제 방송했던 부분에 조금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만 해도 삼성은 10나노미터 공정을 밀어붙였고요. 대만의 TSMC라는 회사는 7나노미터 공정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TSMC라는 회사가 작년부터 이미 7나노미터 공정을 성공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10나노미터만 밀어붙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좀 많이 밀려요. 그래서 TSMC라는 회사가 사실 점유율이 50%를 넘어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7나노미터를 공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회사여서 굉장히 써 나갔고, 그걸 이제 삼성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fut발주자이면서 또 따라가는 업체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약간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면서 우리는 이미 7나노미터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이용해서, UV는 아시다시피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에요. 예. 네. 그걸 이용해서 광경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 회로를 그려내는 기술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반도체를 프린트해낼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7나노미터 미세 공정에 성공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이.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얘기하기로는 올해 내 세계 2위를 우리가 탈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연관이 있어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파운드리 생산을 해서 그쪽에 넘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들어가냐면요, 중국에는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연간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장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네, 비교할 수 없지. 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에 하나씩 이상은 다 들어가는 그 모바일 기기 CPU에 해당하는 AP가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삼성에서 파운드리 생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 기린 프로세서 중에서 10나노 모델들이 삼성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거의 전량 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물량뿐만 아니라 그 중국 핸드폰들이 전 세계로 또 팔려나가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 나가는 모든 CPU들, 모바일 AP들은 다 거의 삼성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파운더리에서 입장이 이제 삼성은 생산 업체로서 규모가 크다. 네. 중국 시장에서 많은 물량을 받아오니까, 생산 물량을 받아오니까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에서 물론 공장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바로 생산을 해서 근처에 있는 회사에다 갖다 주면 되기 때문에 물류 운송비가 굉장히 적게 들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이유는 LG 공장만 해도 똑같아요. 그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중국에 지었는데
그걸 중국에서 다 공장 만들어 놓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기술을 탈취하려고 했었죠. 네. 네, 그런 식의 일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동네 깡패 같은 행동을 하죠. 네, 그 공장을 중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장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걸 어디네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그 요즘 삼성 공장들 많이 짓잖아요. 뭐 동탄, 화성 이런데 천안 네. 그쪽에 집중돼 있나요? 그렇죠. 서해권이네요, 다. 네, 그 사업들이 굉장히 핵심 기술들이기 때문에 외국에 짓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게 외국에 지었다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산업 스파이들이 접근해서 그런 거 빼돌리기도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최신 기술이 집약된 거는 거의 우리나라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삼성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이 꽤 되나요? 그거는 삼성에서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그거는, 않겠죠. 네,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네. 거기에 그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 자체를 다 공개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 화학 물질들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것도 다 미세먼지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최종 목표 물 자체가 굉장히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부산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네.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UV 관련해서는 저도 직접 이제 물론 삼성전자만큼 엄청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 칩셋을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먼지 같은 부산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화학 처리도 몇 번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부스러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UV를 층을 덮어 씌운 다음에 그 위에서 화학 처리를 하게 되면은 UV 층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서 그 금속 방막이 벗겨져 나가면서 그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UV 층은 걷어내서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UV 층을 없애는 과정에서 미세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미세먼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매번 얘기하는 게 중국발 스모그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최근에 중국은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중국 본토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막 생기니까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서해권에 많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방금 송병호님이 짚어주신 대로 실제로 중국 황해 쪽은 그렇게 그다지 미세먼지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 없는데 서해권에 이제 삼성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리고 생산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는 기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 삼성과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사로 다뤄보신 것 같네요. 금주시사 첫 번째였습니다. 이 금주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최근에 비리 사립 유치원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죠. 네. 더불어서 이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밝힌 박용진 의원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 스타 자리는 따놓잖아요. 네, 이거. 네.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리 공개 열심이신데 이 일의 물꼬를 함께 틀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 의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이뤄냈다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단체 이름은 정치하는 엄마들인데요. 현재 우리가 알게 된 유치원들의 비리 내용은 사실 지난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학부모들은 그런 비리 내용들을 알게는 되었어도 그게 어떤 유치원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아기들을 등하원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무조정실의 발표로부터 몇 달이 흐른 지난해 6월에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출범 직후부터 비리 유치원의 이름들을 묻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리 기자회견에 나서서 비리 유치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사립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라고 주장을 했고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100여 곳의 교육지원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정보 공개 청구가 거듭 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지난 5월에 국무조정실과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급기야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나서고 나서야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이 비리 적발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거를 언론에 제보하고
취재에 나서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과의 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단체의 행동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박용진 의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미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낸 그 비리 결과인 유치원 1878곳의 명단과 비리 내역을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고 큰 파장이 일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리 문제의 심각성이 이렇게 딱 밝혀졌는데 이렇게 밝혀지기까지 진짜 많은 단체와 인력들이 노력을 많이 쏟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그런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이 단체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심지어 토론회에서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할 때인데 방청석에 앉아있는 그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 옆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쌍욕을 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뭐 집에서 애나 볼 곳이 기어 나와서 난리냐, 또는 직장도 없이 경단녀, 즉 경력 단절 여성 돼서 사회운동 한다고 다닌다라고 욕을 하다가 그냥 파업하자, 맞벌이 가정에서 별 수 있겠나, 어차피 워킹맘들은 우리 볼모다, 우리가 휴원하면 워킹맘들 난리 난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미친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혹들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유치원에서 파업한다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발언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건 이제 맞벌이 가정들, 그렇죠. 특히 네. 그런 이제 워킹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다가 아이 그 유치원 편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탄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겠다라는 걸 네. 공공연하게 토론회에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새끼들이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비리 유치원으로 밝혀진 환희 유치원 통학버스를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몇몇 원생들은 이런 시선 때문에 등원하기를 꺼려하고 있기도 하고 유치원 가방조차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는 원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교사 A씨의 말에 의하면 유치원 조롱 영상을 찍겠다면서 건물 앞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직접 목격한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말해줬다고 하고요. 물론 비리 유치원 문제가 비판받고 주목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비난의 에너지가 지금 잘못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핑계 삼아서 내가 단죄하겠다라는 큰 이름 뒤에 숨어서 결국에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게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 사건들에서 크고 작은 액션으로 계속 존재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부자 입장에만 머무르면서 그 문제가 뭐가 문제고 본질이 뭔지 그리고 심각성이 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 있는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 같은 건 없고 그냥 마냥 차오르는 분노와 혐오로 이럴 줄 알았다 뭐 맘충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섣부른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비리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열악해져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어린이들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뭐 유치원에서 뭐 그런 부분들, 그걸 이제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피해 보는 것도 아이들이고, 방금 또 그거를 뭔 근거로 단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도 아이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유치원 문제를 지적할 때 교육교사의 처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또 유치원 회계 자료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계속 혐오로 점철된 공격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단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네. 예, 그런 단체들이 좀 숨어서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서 많이 애를 써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됐잖아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그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 사건을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그런 자료들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엄마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예, 금주시사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금주시사 세 번째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10월 오늘이 20일이죠. 이제 일주일 안 남았는데 언제나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추모제.
TMI네요. 박정희 추모제 관련해서 이제 뭐 또 핫한 도시가 이제 구미시잖아요. 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경이로운 결과가 나온 곳이 또 구미시잖아요. 예, 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이 됐고, 그분이 이제 장세용 구미시장인데, 이분이 일단 39기 추모제를 불참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선언을 하자마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뛰쳐나와서 장세용 구미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단체요? 시민단체라고 해도 될까요? 본인들이 시민단체로 등록돼 있으니까. 뭐, 일단은 이제 생가보존회가 있죠? 박정희 생가보존회. 거기서는 이제 장세용 구미시장이 박정희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뭐 구미참여연대라든지 구미 YMCA, 그 다음에 민주노총 구미지부, 전교조 구미지부나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추모제에 참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성명을 냈고, 이제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이제 단체끼리의 이제 분쟁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박정희가 이념화되고 우상화되는 거는 전 국민적으로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닐까, 이제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박정희의 본진이라고 했었는 구미시에서 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이 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는 일단 역사적인 소명?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박정희의 시대는 끝났다. 박정희의 향수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거를 추모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식으로 의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대 정신에 발맞춰서 현직 구미시장이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불참 의사를 밝힌 거는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 네. 사실 투표를 할 때 이미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표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전 시장 자체가 무리수를 많이 던졌잖아요. 네. 박정희 테마파크라든지, 새마을운동 테마파크인가 뭔가 하여튼 그, 반인반신. 예, 우리는 뭐 이제 그걸 이제 정수랜드 뭐, 그 다음에 유신랜드 뭐 이런 식으로 희화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런 식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의 주장은 뭐냐면, 장세용 구미시장이 경제 문제도 잘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박정희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제 성장이 그 이면에는 또 참혹한 노동자들의 희생이라든지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그런 부분이 오롯이 다 박정희 공인 것 마냥 이렇게 된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하면은 경제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장세용 구미시장을 공격할 때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쓸데없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미시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땐 그랬지 하고 박정희 암만 모시게 해봤자 거기서 뭐 돈이 뭐 떨어지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박정희 추모공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박정희 탄신제도 하잖아요, 구미시에서. 그 다음에 탄신제 추모제에 지방 예산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헛돈을 줄여야죠. 맞아요.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헛돈 나가는 거를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지금 일단은 뭐 적폐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장세용 구미시장이 한 행동은 적절하다. 그리고 장세용 구미시장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새마을과가 폐지됐대요. 구미시에는 이제 새마을과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8일까지 이제 시민들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일단은 폐쇄한다.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네요. 지금 보니까 이 시장님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 안 하겠다, 박정희 더 이상 컷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구미를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비전도 있어요. 네. 5공단을 비롯한 구미공단 활성화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것만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를 변신시켜 그동안 구미가 신경 못 쓴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나가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장세용 시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거죠. 네. 그 남유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만들자라고. 아, 이름을 바꾸겠다고요? 예, 그때 그런 논란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훨씬 파격적이고, 그리고 구미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마 역사적인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이 시사를 들고 왔는데, 요즘 뭐 이제 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뉴스는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구미시 쪽에서 핫 이슈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면 또 이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 박정희의 사망일, 강탄절이죠. 그 사망일에 맞춰서 한번 이 시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구미시에 있는 진보적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장시영 구미시장을 응원해줬으면, 이런 행보를 응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 주가 할로윈도 있는데 네. 그 전날에 이제 탕수육 한번 드시고 이제 할로윈 놀러 가셨으면 하는.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인에 대한 희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쪽도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탕탕절 얘기 하잖아요. 뭐 탕수육 먹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너무 공공연하게 얘기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감옥에 계신 분. 그 생각을 할까 몰라.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네. 뭐 503 그분께서는 네. 그분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는 없고 저희 네, 당장 자신의 처지가 뭐 이제 네. 그 비관적인 처지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아무리 지금 저희가 적폐들이 청산되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너무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네. 언젠가는 되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랑 약간 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가급적이면 탕탕절 이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탕탕절 이런 얘기를 빼도 정말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10월 26일이 탕탕절 자꾸 이러면 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용어를 안 쓰면은 역사에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일이 돼버리는. 물론은 중요하죠. 현대사에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까지 희화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일인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새날 소유방송 147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그저 네 미소를 보는 게 좋았어. 예쁜 게 웃는 내 모습이 좋았어. 길고 긴 손가락으로 태우던 너의 슬픔이 내 눈에는 보여서 꼭 그 밤은 아직 기억하지. 주차장 기둥에 우연했던 그 밤과 더 많은 추억들을 기억하지. 나 잊지 못할 그 많은 날들을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요. 눈만 뜨면 서로를 찾던 우리였는데 사랑과 다정히 걸어가던 당신의 뒷모습 난 괜찮아요. 당신만 행복할 수 있다.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한다 했던 그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 속삭이고 있고 너와 포개던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고 그대로 내 눈앞을 지나가고 아프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내 바람은 그것뿐이었어. 삶에 지쳐 내가 필요하면 나를 넣어놔. 변치 않고 언제나 여기에 있을게.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좋았던 추억이 내겐 남아있는데 내 하나 변해버린 당신의 그 모습 난 괜찮아요. 당신만 행복할 수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유 짐지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오늘도 생각하지. 아직도 술을 많이 먹는지 아픈
자리